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송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사 노무 중 산업재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에서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직접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률 보상, 즉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원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 단서 역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수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을 요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내로 휴업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요양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시까지 필요한 요양을 행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은 평균 임금의 6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0조에 규정된 장애보상의 경우 평균 임금의 신체장애 등급별 일수를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1급인 경우 1340일이 평균 임금에 곱해지며 14급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일이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2조에 규정된 유족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3조에 규정된 장의비의 경우 평균 임금의 91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84조에는 일시보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하여 그 후에 이 법, 즉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쟁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제92조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도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3년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취득 기재에는 이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88조는 심사 또는 중재 신청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가 곧바로 관할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 또는 중재 청구 규정은 실무적으로는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재해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간접 보상 방식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거 법령이 됩니다.
산재법상 재해보상제도는 재해 발생에 대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가 신속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국가와 근로자 간 직접 보험급여 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법상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상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산재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2조는 산재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선원법, 어선원 또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역시 산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며 가군의 고용활동 역시 산재법상 적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농업, 임업, 단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역시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여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법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특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례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산재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법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두 번째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한편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먼저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설계사,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며 그 밖에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예컨대 레미콘 기사, 그리고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역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산재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두 번째 특례는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1인 자영업자 보호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산재법 제124조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도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재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을 요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장애 근로자는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보상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산재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보다 적은 경우 역시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전부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재법상 재해보상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재법 제40조는 요양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 환자에 대한 진차 약제 또는 진료제재, 의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0조 제3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0조 제6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의료기관이 제40조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제57조는 장애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상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신체 치유 종결 후 신체 등에 남아있는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법 제62조는 유족급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을 하며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일시금, 즉 평균 임금의 1,300의 1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법 제61조의 간병급여, 산재법 제66조의 상병보상연금, 산재법 제72조의 직원 재활급여, 산재법 제71조의 장의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산재법상 재해보상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청구취지 기재례는 조금 특이해서 이 부분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가 2016년 7월 1일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취지로 기재를 하고 2항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절차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재해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가 확인을 하고 근로자는 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결정에 대해서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결정 등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사, 즉 근로복지관 분사무소에 심사 청구를 제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보를 송달합니다. 이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사를 거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되며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아예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모두 거친 다음 비로소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재심사 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대법원 판례에서 모두 가능한 불복 방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상 재해무상 역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며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세부 항목은 1호 업무상 사고, 2호 업무상 질병, 3호 출퇴근 재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청구 원인이 개입된 사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내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법 행위를 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 이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그 가해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 756조, 758조는 크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은 안전배려 의무 위반 또는 보호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법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해 보상 책임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있으면 발생하는 무과실 책임인 반면에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즉 사용자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행위 청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갈립니다. 먼저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자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 즉 원고가 사용자, 즉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귀책사유, 즉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 즉 사용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으며 원고, 즉 근로자는 이 경우에 막연하게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즉 구체적인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안전배려 의무의 존재와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